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지난 주말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식 애도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시민들의 추도와 슬픔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정치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데요. 자, 보통은 제가 이제 정치권 하면 공방 이렇게 부릅니다만 오늘은 공방이 아니라 공조, 공활, 공동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막는데 이게 공수가 있는 것이 말이 되나 싶어서 말입니다. 자, 오히려 여야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현명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는가, 이런 경쟁이라면 좋습니다. 자, 정쟁, 정치적 유불리와 진영 논리가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큰 사고로 희생자가 나오면요, 그 생명의 상실 앞에 무슨 정치와 진영의 편이 있단 말입니까? 자, 일상을 살던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것인데 말이죠. 자, 한편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서는요, 매몰됐던 2명의 광부가 무려 221시간 만에 기적의 생還을 했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뉴스도 많고 대처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이 한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한 주간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이 진상규명과 책임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일석이조 코너에서 논란의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까지 만나봅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죠.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사흘 연속으로 종교계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법회나 아니면은 예배, 미사에 참석을 네. 해서 특히 법회와 그다음에 이 교회 그 예배 때는 미안한 마음이다,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야당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를 계속 요구하기도 했는데, 자, 이렇게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이 언급됐습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사과를 냈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묻겠다는 또 대통령의 엄중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은 임 작가님, 이게 사과 이야기는 일단락이 된 거죠? 일단락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종교계에 주말을 걸쳐서 하나씩 가서 사과나 혹은 죄송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로 사과 수위를 조금씩 올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참모회의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사태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거는 왜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과 표명이 없느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대국민 사과가 왜 안 나오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 번 짚었다시피 성수대교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이제 2003년 같으면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사과를 했었던 어떤 대국민 사과의 형식이라든지 내용 측면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다소 좀 대통령이 사안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본인의 어떤 이 통렬한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이 좀 약하다.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뭐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인사 조치,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얼른 납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참사 8일이 지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자, 관련해서 이제 오늘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박 기자님. 네. 오늘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주 중에는 현안 보고였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는 거죠? 네, 여야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 응답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윤희근 경찰청장,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참사 관련 주부 부처 기관장들이 참석을 하고요. 원래는 이게 3사람 정도만 나오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여야 간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면서 출석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참사 발생 원인과 이후 대처의 적절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뭐 야당의 이제 공세 이게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고 민주당도 애도 기간 중에는 이 어떤 정치적인 공세 이런 것들은 이제 자제하는 분위기였어요. 네. 지도부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독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야당에서 지금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내용이 되겠습니까? 뭐 일단 야당에서는 이제 책임질 사람한테 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제 경질론을 이제 띄우고 있고요. 네.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농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참사와 관련된 농담을 하는 장면이 좀 논란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초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이제 총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계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그리고 대통령보다도 상황 보고를 늦게 받는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경찰 지휘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태를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참사 피해를 키웠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민주당에서는 수사하고는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사 전후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을 하고 내용을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수사를 이제 방해하거나 늦출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하다면 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조금 이제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하자, 미진하다면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즉시 하자, 또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지켜보고 하자. 조건부 이게 이제 완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국민의힘에서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를 지적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무슨 네. 얘기입니까?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 회의에서 네.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는 추모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당일 네. 그날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녁에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대회가 열렸다라는 게 정진석 위원장의 설명이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라고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집회에 20민심이란 단체가 최대 81대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 버스를 대절해서 참가자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가 있다 보니까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이 됐고 그래서 그날 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을 향해서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이냐.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라. 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정권 퇴진 운동 자체 민주당이 참여하고 함께 결합하면서 이번 참사를 불러왔다라는 게 정진석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 쪽의 주말 집회 때문에 경찰력이 그것을 막느라
이태원에 갈 경력이 없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김 작가님 이거 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어때요? 여당 대표가 뭐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내놓을 시점인가 싶은 게 참 좀 안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이제 그날에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대통령실까지 이어진 집회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다 이제 신청을 하고 말하자면 네, 이제 네. 대결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충돌 우려 때문에 이제 많은 경찰력을 뭐 투입하게 됐다라는 게 이제 이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당 친화적인 단체들만 집회나 시위를 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될 것 같고. 보수 진보 집회가 다 열렸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민주당과 연결할 수 있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네. 그렇게 치면 이제 반대로 보수 집회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걸쳐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냐? 참여하고 있다면 네네. 마찬가지로 그럼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라는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 민주당에서 당직을 지냈거나 뭐 관련된 인사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민주당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치면 뭐 지난 주에 있었던 이제 김성애 전 다문화 비서관 네네. 같은 경우에 정말 참혹한 발언들, 피해자를 탓하고 피해자 유가족을 탓하는 참혹한 발언들을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치면 그러면 대통령실이라든지 혹은 여당에서 그 발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거라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야당을 향해서 정쟁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식의 발언들이야말로 오히려 좀 정쟁화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든 야든 이걸 정치 공세로 뭐 작은 이제 지점을 좀 침소봉대해서 역공을 하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본질, 진실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네.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조금 선의의 경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죠. 관련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네. 이 답변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간담회는 안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을 통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참사 당일 진보 보수 도심 집회 때문에 동원할 경력이 없었던 거냐 이런 질문에 집회 대비 때문에 경력이 부족해서 배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경력 부족이 아니라 상황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2 신고 접수 이후에 현장 출동을 뭐 그중에 여러 건 중에 4건만 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네. 근무자들이 사고가 발생하니라 예견하지 못했다. 관련 내용은 수사 감찰 조사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대기 중인 기동대가 있었는데 출동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지난주에 이미 네. 보도로 나온 바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이 좀 미스테리가 있어요. 9시 전후 이제 대통령실 쪽의 집회를 지켜보다가 이게 끝나고 이태원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뭐 한 1시간여가 넘는 시간, 이 지하철 2정거장 거리를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왜 시간이 걸렸는가 하고 또 네. 현장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포착됐는데 이게 무리를 빚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이전 서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런 보고가 네. 나왔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11시 5분에 이태원 이 파출소에 도착을 했다라고 또 이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허위 보고 문제 이것도 좀 따져야겠지만은 과연 그러면은 9시 47분에 용산서 인근 설렁탕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이태원 상황 보고받은 다음에 관용차로 이태원 일대를 출발했는데 이게 거의 1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차에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왜 그렇게 차에만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밤 10시 58분부터 11시 사이에 촬영된 CCTV를 보면 인파들 사이에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걷고 있는 이전 서장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때는 이미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0여 분이 지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 서장은 관용차로 이동을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걸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 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라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왜 112 신고가 이렇게 6시 34분부터 들어온 상황에서도 심각성을 몰랐는지, 과연 이 지휘 체계가 어떻게 작동이 된 건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납득이 안 돼서 이 설명이 됩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용산 서장이 사실은 이 상황을 이제 일선에서 총괄해야 되는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보고를 자기가 윗선으로 하려고 해도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 상황 파악이 돼야 네네. 그게 이제 가능한 건데 1시간 동안 그냥 관용차에서 기다렸다는 얘기는 물론 뭐 그냥 뺑뺑 도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차 안에서는 본인이 현장과 통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이제 계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서 파출소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여유 있게 갔다는 거는 상황 파악을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어떤 식의 보고가 이루어졌길래 관할 서장이 이렇게 엉뚱한 상황 인식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첫 번째로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태원 파출소에 가서도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30분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고가 이제 서울경찰청장한테 올라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보도에 따라서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상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용산 서장은 왜 옥상에 올라간 거며 그 30분 동안은 도대체 뭘 했는가? 왜 빨리 서울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기동대 투입 같은 추가 경력 투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의 인식이 아니람을 보면 그날 대부분 지휘급에 있는 책임자들이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태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가장 좀 크게 져야 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용산구의 CCTV 관제센터에서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 상황을 모니터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고하거나 상황 일정을 적어놔야 될 관제 요원들이 이 이상 신호가 있다는 거를 단 한 건도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업무 일지에다가. 그렇다는 얘기는 CCTV를 통해서 그거를 안 보고 있었거나 보고서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산구청장도 당일에 뭐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용산 그 거리를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테만 이런 어떤 일종의 보고 같은 걸 하고, 이런 상황 인식들이 전반적으로 경찰지휘부와 지자체 이 장과 전반적으로 이태원에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아예 없었다. 임 작가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데, 119 최초 신고 시각이 10시 15분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전에도 한 차례 압사사고 추정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무엇보다 용산서에 헬로윈 기간 안전우려 보고서가 3건이나 작성됐었는데 이 보고서들이 삭제된 정황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용산서에서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을 얘기를 했다, 보고했다 얘기 나오고 있고, 용산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 보고서까지 작성이 돼서 이게 뭐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작성이 돼 있다는 것은 용산서 내부에서는 이렇게 판단해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감찰하고 수사까지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용산서에서 이 사항을 파악 못했는지 아니면은 파악해서 윗선에다 보고를 하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선에서 막혀버리는 건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19의 문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런 대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10시 15분에 최초 119 신고가 접수된 걸로 보도가 됐었죠. 소방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지휘본부 중대본하고 이제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밤 10시 12분, 그러니까 최초에 알려졌던 것보다 3분 먼저 한 신고자가 119 전화로 이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급박해 보입니다. 뭐 이태원인데 숨이 막혀가지고라는 대목이 통화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연결 상태가 워낙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제대로 이제 통화가 안 된 채로 전화가 끊겨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긴급 상황이냐? 그렇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 만약 판단했다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고, 아시다시피 이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 한 3, 4분 정도로 얘기가 되는데 3분 먼저 투입됐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예,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이 좀 명확하게 하게 돼야 되는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책임 소재를 또 찾아내라 지시를 했으니까 오늘 이후에 국회 행안위를 중심으로 또 그 이후에 뭐 감찰 수사를 통해서 1점 정말 거짓 없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빠르게 밝혀져서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 계속 전해드리게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12시 40분을 넘긴 시간입니다.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인데요. 서운분기점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2, 3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개항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순산터널부터 밀립니다. 용덤터널까지 정체되고요. 팔탄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막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신갈에서 수원 사이 정체고요. 기흥과 천안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청주와 남이분기점 옥천에서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 있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용인 일대 정체 풀렸고요. 강원권 강천터널 부근과 새말에서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무궁화호 탈선 사고로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용산역 구간에 급행열차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른 구간의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소식 가운데 또 단비 같은 소식이 하나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경북 봉화군 광산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2명의 광부가 무사히 생還했다. 이거 정말 다행인데 박 기자님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지난주 금요일 밤 11시 3분 고립됐던 작업반장 62살 박모 씨와 보조 작업자 56살 박모 씨가 사고 발생 열흘째 사고 발생 221시간 만에 광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네. 저도 영상 보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던데요. 갱도 밖에서는 광부들의 무사 생활을 기원하던 가족과 동료 네. 또 구조 작업자들이 환호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흘이죠, 열흘. 예, 그러니까 이 작업반장 이 박 씨의 아내 이모 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게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구조 연습을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조된 2사람이 곧바로 안동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초기에도 저체온증 증세, 근육통 이걸 호소했지만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제 점심부터 소량의 미음을 먹기 시작해서 조금씩 식사량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근육이나 이런 생체적인 상황은 회복이 되고 있는데 네. 정신적으로 받았던 트라우마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고립됐던 광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는 도중에 소리도 좀 지르고 자면서 내가 지른 소리를 내가 들을 정도로 그리고 또 행동 자체도 좀 막 커지는 게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다.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도 중요하죠. 아마 네. 그 악몽이 오래 갈 수 있어요. 정말 잘 심신의 치료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렇게 기적처럼 돌아오셨는데 자, 이게 워낙 구조가 늦어졌어요. 그렇죠. 열흘까지 갔는데 3, 4일만 더 늦었어도 생명이 위독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식량, 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립 당시 가지고 있던 커피 믹스를 먹으면서 버텼다. 이게 화제가 됐어요. 커피 믹스 한 30봉지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커피 믹스 하면 주요 성분이 일단은 당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분, 크림이 들어가 네네. 있으니까 그 2가지가 이제 생명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3일에 걸쳐서 식사 대용으로 이제 먹었고 그 뒤에는 커피 믹스가 떨어진 뒤에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 동굴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이제 지하수를 먹으면서 지하수. 네. 연명을 한 상황인데 다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확실하게 얻어야 될 것은 이 이제 베테랑 광부인 박모 씨 작업반장이
철저하게 이제 매뉴얼에 맞춰서 이제 네.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한 수단들을 동원해야 된다. 불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와 관련된 흐름을 좀 잘 읽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해당 공간이 그러니까 넓고 동그란 공간인데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다. 이게 막혀 있으면은 이제 그 일산화탄소 질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것들은 사고가 난 과정. 그리고 이제 수습 과정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로는 이 광산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것들, 생활 폐기물이나 뭐 탄광 폐기물로 보이는 뭐 토사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 조치가 충분히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도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려다가 조금 신고가 늦어졌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희망과 의지로 버텼는데 정말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이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매몰 사고의 발생 원인, 왜 이렇게 구조가 늦어졌는지 이건 또 앞으로 철저하게 밝히고 보완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 소식이 끊기지 않는 게요. 박 기자님. 네. 어제 오후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열차가 탈선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5분 용산역을 출발한 익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에 객차 5량 또 발전차 등 모두 6량이 선로를 일탈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에 탑승한 승객 279명 가운데 34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부상자 가운데 2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도 있었고 또 부상자 가운데는 인도인 3명, 일본인 1명, 네팔인 1명, 외국인 5명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곳에는 이때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목격담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뭐 기차가 막 흔들리더니 의자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정전되고 기차가 멈췄다. 또 열차 안에서 연기도 났다. 그리고 너무 무섭고 심장이 떨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결국 이 82개 열차가 20분에서 최장 3시간가량 어제 이제 지연 운행하면서 휴일 철도를 이용하려던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 탈선 사고 원인은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또 뭐죠? 이거 오늘 출근길에 탈선 사고 때문에 지각했다. 지하철 1호선이 멈췄었잖아요. 네. 그 여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이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첫 차부터 오후 9시 이전 출발 예정이던 열차까지 KTX 15편 또 일반 열차 10편이 운항이 중단이 됐고 선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KTX 6편과 일반 열차 4편 등 모두 10편은 운행 구간이 단축되거나 출발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1호선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역이나 신도리역 여기에서 엄청나게 혼란이 심했는데요. 거기 뭐 이 신고도 막 들어왔다고 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신고까지 들어올 정도로 두려움들을 느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큰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오후 4시 이후 복구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 여파 때문에 지하철 1호선 또 경의중앙선 지연 또는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임 작가님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께였는데요. 지하철 오봉역에서 코레일 소속의 직원 33살 A씨가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 그러니까 이제 수송용 차량의 연결 작업, 분리 작업 이런 걸 하다가 그 기관차에 이제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같이 작업하던 분도 과호흡 증세를 보여가지고 지금 응급처치를 받았을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이번 사고가 그 발생한 게 올해 들어가지고 벌써 4번째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를 경찰에서 좀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이런 사고, 이 안전사고가 지금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책임자들이 이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제 총리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안전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전수적으로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렇게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빠르게 조치가 돼서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리에서 일터에서 모두 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서 어제죠. 이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역대 2번째 국제 관함식을 열었습니다.
자, 예정대로 박 기자님, 우리 네. 해군도 참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가 함대와 장병을 사열하는 의식인데 뭐 축제처럼 벌어지기 때문에 이 동맹 아니면은 우호적인 그런 국가에서 참석을 합니다. 어제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선내에서 의장들을 사열한 다음에 외국 해군 함정이 모습을 드러내서 네. 이 기시다 총리 또 이 함대를 향해서 경례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견한 함정이 최신의 군수 지원함, 그러니까 11,000톤급의 소형함이에요. 네. 그래서 12개 나라 중에 9번째 순서로 우리가 항해를 했고요. 우리도 다른 나라 해군들과 마찬가지로 이 함대를 향해 거수 경례를 했는데 사실 이 한국 해군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참가를 했는데요. 네. 우리 해군이 참가를 했지만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우길기를 달고 있는 이 함정에 경례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군수 지원함을 또 굳이 보낸 건 우리 전투 승조원들이 우길기와 모양이 거의 같은 해상 자위대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취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 하지만 임 작가님, 이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네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국민들 감정 자체가 이제 우길기를 일종의 이제 전범기로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문제가 일본 외무성이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우길기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 전통적인 문양이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 자위대 깃발을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는 우길기하고 해상 자위대기는 다른 거다라고 홍보를 하고 일본 외무성은 같은 거다라고 홍보를 하는 이제 좀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길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이 지금 외무성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제국주의 시절의 그런 어떤 행태 자체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2002년 그리고 2015년에도 우리가 해상 자위대에서 하는 그 군대 국제 관함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왜 네네. 이번에만 그렇게 유독 문제를 삼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2년 상황은 일본이 소위 말하는 고노다마나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있을 때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해마다 과거의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일 관계 상황이 좀 많이 달랐다. 이런 점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제가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181일 만에 새 정부 출범 이후 181일 만에 내각이 다 이제 구성이 된 셈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야 청문 보고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보고서 제출이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인사가 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14번째 인사가 됐습니다. 네. 이주호 장관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MB 교육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많이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월요일에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6920님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나누고 추스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면서 팝송을 하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벤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Do you want a Coke?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But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urts to grow up, and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what.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and we're still fighting. You're so much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형용사 가운데 카랑하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체구는 작은데 목소리가 제법 카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카랑하다는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맑고 높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카랑하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카랑하게 맑은 하늘이라든지 10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날씨가 카랑하다처럼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는 하늘이 맑고 밝으며 날씨가 차다란 뜻입니다. 카랑하다를 목소리에 쓸 때는 보통 카랑카랑하다로 더 많이 사용해서 선생님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강의실 밖에서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처럼 말하지요. 물론 하늘이 맑고 밝으며 날씨가 몹시 차다고 할 때도 카랑카랑한 날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동음이의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카랑카랑하다의 동음이의어로는 형용사 가랑가랑하다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표현 카랑카랑하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미는 달라서요. 액체가 많이 담기거나 괴어서 가장자리까지 찰듯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가득 괴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에 눈물이 쏟아질 듯 카랑카랑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절기 입동인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추웠지만 지금은 공기가 온화해졌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6도, 대전 17도, 강릉 대구 18도, 광주와 부산, 제주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위 걱정 없이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의 하늘은 맑지만 중부지방은 흐립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겠지만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내일은 오전에 수도권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도 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한 상태여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의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모두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경찰이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정보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보고서 파일이 참사 뒤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가 한입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시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안타까운 참사 이후에 정말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는데 예. 일상 속에서 이 과밀이라는 말이 주목받았죠. 네네. 군중 밀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자, 출퇴근길 대중교통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 위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계기가 됐는데 지금 몇몇 노선의 혼잡도가 좀 위험 수준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혼잡 시간대 서울 일부 지하철 내부가요. 안전사고를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12구 참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혼잡도를 기록한 것으로 네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T가 지난해부터 온라인에 공개하는 유동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하철 혼잡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올해 1분기 기준 차량 내 혼잡도가 가장 심한 지하철역이 출근과 퇴근 모두 1호선 구로역이었습니다. 기간은 이제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요일 기준, 특히 퇴근 시간 오후 6시 40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데이터에 따르자면 구로역에서 9일역 방면 열차가 매우 혼잡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또 한동안은 이제 신도림역 뭐 여러 네네. 군데가 맞아요. 이렇게 지목되기도 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혼잡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혼잡한 걸 뜻합니까? 네, 전동차 한 칸의 정원을 160명으로 보고요. 네. 160명이 탔을 때 혼잡도를 100%로 계산하면 예. 지하철의 정원 기준은 1제곱미터당 2.6명 정도가 서 있는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12구 참사는 당시 1제곱미터당 5.6에서 6.6명으로 추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1호선 구로역은 1제곱미터 안에 6.6명이 서 있는 상태에 네. 해당이 된다고 하니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1제곱미터 면적에 서 있는 사람이 5명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움직임이 뒤엉키고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예. 6시 40분 기준 구로역에서 9일역 방면 열차는 그 정도의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혹은 유사한 밀집도를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우리가 통조림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네. 발이 떠 있다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가 많이 또 오가기도 했었어요. 예. 자,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내가 혹시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노선도 상황이 유사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네네. 혹시 다른 지하철역들의 혼잡 결과 어떻습니까? 네, 구로역 외에도 지하철 내부 혼잡도도 위험 수준에 놓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4호선 동작역 6.2명으로 추산이 됐고요. 네네. 5.9명인 5호선 군자역이 예.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짚어본 대로 지하철역의 안전 문제를 긴급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든 소식이기도 한데요. 위험도가 분명 있는 걸 알면서도 오늘도 사실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네. 대부분 뭐 어떡하겠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일하러 출근은 해야 하니. 그렇죠. 네. 지하철이든 버스든 밀집도가 있는 대중교통을 많이들 이용하시니까요. 정부는 서울시 주요 지하철 역사의 혼잡도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이를 위해서 안전 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소방 안전시설 분야 전문가의 현장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위험의 관성화랄까요? 이번에도 우리가 충분히 그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상적으로 그거를 그냥 관성화해버린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 좀 알게 되는데요. 아무튼 네. 또 다른 참사가 우리가 이미 예상한 공간에서 생기지 않도록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9호선이 또 처음 뚫렸을 때 이 네.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배차 간격을 늘린다 뭐 등등 대책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가? 모든 노선들이 노후 노선은 노후 노선대로 또 신설 노선은 신설 노선대로 걱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참사를 빗댄 현수막을 건 아파트 이야기가 네.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어요. 어떤 예. 얘기입니까?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아파트. 네. 최영일 선생님은 당연히 아실 텐데 네네. 은마 아파트입니다. 아, 유명하죠. 은마 아파트 네. 보통 얘기 나오면 이거 부동산 소식인가? 네네, 경제계 많이들 뉴스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사회면에 걸린 뉴스였습니다. 대형 현수막을 은마 아파트 측에서 내걸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걸 2시간 만에 철거했다는 네. 뉴스였는데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31동 외벽에요. 지난 5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쯤까지 이태원 참사 사고 은마에서 또 터진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문구 아래를 보면 현대그룹 명심해라. GTX-C 은마 관통 결사 반대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네네. 배경이 있습니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서울시 재건축심의 통과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기도 양주부터 수원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이 은마 아파트 지하를 지나간다는 이 노선안이 밝혀졌거든요.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집안 붕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형 현수막이 걸린 겁니다. 네. 근데 아무리 뭐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온라인에서는 참사를 이렇게 써먹는 게 어디 있냐. 참사가 홍보의 기회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네, GTX-C 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를 얘기하는 건데 네. 도대체 왜 이 무리를 빚을지 몰랐을까요? 왜 이런 문구를 썼다고 합니까? 뭐 예상하셨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문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GTX 노선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야 하니까요. 실제로 은마 아파트 쪽이 해명하기를 해당 문구를 정한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조합 설립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추진위 직원 몇 명이 문구를 취합해서 정하는 과정에 해당 문구가 정해졌다고 하고요. 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터널권으로 직원들이 좀 강한 문구를 써야 한다고 하다가 참사에 초점을 맞추자면서 시안이 넘어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철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유 이건 참 써먹는 것만 생각하고 공감 능력 부족 아닌가. 네. 국민적인 공분을 맞습니다. 전혀 좀 납득하지 못하고 쓴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네. 2시간 만에 철거됐다니 다행이고 예. 이건 사과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부적절했던 이런 논란과는 또 다르게 지난 주말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애도와 추모의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훈훈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자면 제주시 한림읍에서 짬뽕 전문 식당을 운영하시는 노부부가 있으시다고 해요. 네. 70대이신데요. 11구 참사를 애도하는 뜻에서 지난 3일에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따로 가게에 우리 오늘 하루는 다 무료입니다 이렇게 공지하지는 않았고요. 오신 손님들한테 무료로 짬뽕을 내어주다가 손님 중에 한 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70대 노부부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시게 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장님께는 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대만에서 한번 큰 지진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딸과 연락이 끊어져 있어서 가슴을 저렸던 게 또 부모로서 떠올라가지고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을 이번에 졸였을까 공감이 가서요. 예. 남편하고 상의하시고 하루 동안 우리 음식값을 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또 감동적인 게 손님들이 공짜라고 하면 너무 좋다.
다 먹고 가야지. 네. 이렇게 공짜로 드시고 간 게 아니고요. 몰려와서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일부는요.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혹은 본인이 먹었던 음식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가게에 내고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 끝나고 나서 이게 어쨌든 비자발적 무료 짬뽕 모금이 된 건데 네네. 총 돈을 모아보니까 30만 5천 원이어서요. 읍사무소를 통해 사장님께서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하셨다고 하는 소식이고요. 네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글을 올린 손님이 계시겠죠. 이분이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주는 큰 원동력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참 따뜻한 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참사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네. 어쨌든 이런 또 추모의 와중에 이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공연도 네네. 있었어요. 예. 세계 최정상 교향악단이라고 하면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명하죠. 근데 지난주에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요. 네네. 당초 프로그램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선상의 아이디어를 특별 추모곡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공연인데 단원 대표가 추모곡을 연주하기 전에 참사를 위한 곡이니 연주가 끝나더라도 박수는 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연주가 끝난 뒤에 숙연한 분위기에서 단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휘자와 함께 1분가량 묵념을 올렸고요. 공연장의 관객들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유명한 선율인데 머리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또 먹먹해집니다. 예. 자, 이렇게 추모는 여러 문화 또 무대에서 또 이제 일상의 식당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움직임들이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또 연말로 이제 겨울로 가는 분위기인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기적의 생환인데 이 경북 봉화 광산에서 기적적으로 이제 돌아온 광부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적인데 처음 가족들을 만나고 한 말이 화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매몰되셨다가요. 네. 지난 4일에 구출이 되셨으니까 무려 열흘. 시간으로 따지면 날짜로 따지면 열흘, 시간으로 따지면 221시간이었습니다. 작업 반장인 박모 씨께서 구조된 직후에 만난 아들에게 첫 마디가 뭐라고 했나? 준철이 왔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인에게는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갱도 안에서는 시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깜깜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을 갇혀 있는 줄 두 분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또 화제가 됐고요. 그러네요. 돌아오신 광부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박모 씨 26년 경력의 베테랑이셔가지고요. 이번 생환은 사실 가족들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 활동에 투입되셨던 적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이 고립된 상황에서 어떻게 버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체온 유지를 위해서 비닐로 천막을 만들고 모닥불 피웠던 점, 그리고 커피 믹스를 조금씩 물에 타서 나눠 마신 사연들이 온라인에서는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생존 실화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 깜깜한데 열을 갇혀 있으면 한 달, 1년 지났을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참 이제 또 담대한 이런 이제 어떤 베테랑이시니까 또 생존의 의지를 발휘하셨겠죠. 자, 그런데 이 커피 믹스가 이제 많이 거론이 돼서 구출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보도로 접하기 전에 마치 예언하듯이 커피 믹스 드시면서 나타나실 거예요라는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출되기 한 20시간 전에 그 보배드림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요. 봉화 매몰광산 내시경이라는 글이 올라오고요. 거기에 이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확하게는 내일 아침에 커피 믹스 드시면서 나타나실 거예요. 밤낮이 바뀌어서 주무시는 듯. 이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 시점 자체가 구출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보배드림 커뮤니티의 유저들 사이에서는 아니 광부들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었는데 네티즌이 해명을 그 댓글을 단 네티즌이 해명을 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에 안 보이신다고 하니 그런 댓글을 달았는데 커피 믹스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실제 커피 믹스로 광부들이 버텼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반전돼서요. 성지순례 글로 또 등극이 됐습니다. 그런 댓글로 도배가 돼서 이 커피 믹스 광고를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댓글 이제 뭐 구출되셨으니까 이런 댓글 달립니다만 아무튼 또 한 번 주목받는 K커피의 위험이다. 이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유, 이건 뭐 다 두 분이 살아 돌아오셨고 건강하시니까 천만 다행이라 에피소드처럼 따라붙는 이야기들이죠.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스픽스의 박영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자,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재미를 잡기 위해서 생겨난 코너죠. 하지만 지금 뭐 재미를 논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태원 참사 당시에 현장 상황 총괄 담당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게 뭐 상황 보고를 받고도 걸어서 10분 거리를 1시간 정도 관용 차량으로 돌다가 늦게 도착했다. 자,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행적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예. 저라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은 긴급하게 연락이 왔을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연락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9시 47분에 식사를 마치고 관용차를 탑승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히기 시작해 녹사평역에 도착했는데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800m 거리거든요. 네네네. 가깝습니다. 예, 800m 거리면은 10분 빠르면 10분 좀 천천히 걸어도 13분이면 걸어가요. 근데 50분 동안 차를 타고 거기서 뭉개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 뭐 차 다리가 아프신지 어떤지 하루 종일 경비 지휘를 하느라고. 그리고 또 뭐 뒷짐은 사실은 뭐 핵심은 아닌데 느긋하게 뒷짐지고 걷는 게 CCTV에 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10시 20분에 처음에는 참사자 현장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11시 5분에 도착한 걸로 지금 밝혀졌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게 그냥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참사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잖아요. 참사는 벌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구조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경찰서장이 빨리 와서 지휘를 해가지고 이를테면은 기동대 투입 같은 거를 결정을 하고 본인이 지휘를 할 수 없더라도 서울 경찰청장한테 빨리 보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교통정리를 해줬으면은 119 구급차가 빨리 왔다 갔다 했다라면은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진짜 더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게 다 안 됐거든요. 보고도 11시 36분에 서울 경찰청장한테 32분에 정확하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자, 현장에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10시쯤 도착했다면 사고 발생 직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CCTV 공개된 시간이 10시 59분. 바로 그 사고의 과정 전후에 있는 겁니다. 답답하기가 이럴 데 없는데, 자, 곧 입건할 것으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뭐 경찰청 특수본이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요. 자, 이 CCTV 뒷짐지고 걸어가는 것도 나왔고,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 얘기하셨듯이 그 행적이 전혀 납득이 안 되죠. 어쨌든 본인이 현장 지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다급한 연락을 받았으면 그 즉시 현장으로 나갔어야 되고, 설사 차 안에서 길이 막혀서 현장에 진입하려고 차를 이리저리 돌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무전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지휘라도 내렸어야죠. 네. 근데 계속 그렇게 1시간 동안이나 주변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걸어서 그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는데 옥상에 올라가서도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하기까지 30분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 시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오늘 뭐 특수본에서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그 책임을 물어서 입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저는 입건한 이후에도 이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행적을 보였는지 반드시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용산 서장,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긴밀히 보고하고 대응했어야 될 현장 지휘 책임자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태만함, 이해할 수 없는 여유로움을 보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참사가 더 크게 확산될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보고 물론 용산서장 한 사람으로 책임이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경찰청 그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도 장시간 상황실을 비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울청장한테 보고가 늦어졌고 기동대를 출동시키려면 결국에는 서울청장이나 경비국장의 지휘가 있거나 일선 서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경찰 지휘관도 그날 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경찰청장은 지방에서 술 드시고 주무시다가 연락도 놓쳤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그냥 그 방심했다라는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을 예견 못했다. 라는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 시스템에 뭐가 구멍이 나 있고 또 경찰 공무원들이 어떤 자세로 직무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뭐 이럴 게 아닌 것이 이미 며칠 전부터 할로윈 이태원에 그 주말에 엄청난 인파가 모일 것이다라는 보도는 계속 나왔고 그건 뭐 해마다의 경험으로도 알고 있는 것이고 관행적으로 참 이게 아시아경제 보도를 보니까요. 이전 서장 이제 용산 서장입니다. 경찰들에게 모두 현장으로 나가 인력 구조 등에 총력 대응하라 지시를 내리고 파출소 옥상에 올라가서 30분을 지켜봤다는 건데 보고는 안 했고요. 30분 동안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전체 상황을 조망을 하려고 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지구대에서는 그 참사 현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추가 사고로 날 것을 뭐 대비해서 인력이 뭐 사람들이 인파가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지켜보고 어디에 있었다. 뭐 그런 부분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부분 이 올라가서 본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고가 이제 늦어진 것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수습해 보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그 봉화에서 탄광에서 그 이제 매몰됐잖아요. 근데 이 업체 측이 14시간 동안 관할청에 보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 구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두 명이 살아나와서 정말 천운인데 그 14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어 심리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원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서장도 굉장히 문제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서울경찰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보고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지휘 라인 보고가 있어요. 이를테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군대에서 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보고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를테면 일선서 과장이 서장한테, 서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경찰청장이 이제 뭐 전체 경찰청장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황실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이 이미 서울청 상황실에 보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소위 말해서 빵꾸가 나도 펑크가 나도 이쪽이 작용을 하면은 이게 보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쪽도 상황실 보고도 상황관리관이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었고. 자, 이게 되게 저는 이 시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서울경찰청장이 전화 보고를 받은 게 11시 36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그 전에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서울경찰청장이 안 받았대요.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언제 전화를 했고 언제 받았는지는 경찰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11시 36분에 서울경찰청장이 인지를 했죠. 그리고 11시 39분에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상황실로 복귀를 합니다. 딴 데 네. 있다가 네.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3분 차이밖에 안 나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 MBN 보도에 따르면은 상황실에서 상황관리관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때 딱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서울청장하고 같이 있었다. 근데 사무실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자기 방에 있었다고 그러죠. 예. 상황관리관이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서울청 안에 없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회식을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추정이지만. 예, 추정이에요. 이거는 제 추정인데 제가 경찰청 2년을 포함해서 경찰을 한 4년 정도 취재를 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예요. 왜냐하면 경비를 성공리에 맞췄다.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면서 외부로 나가서 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게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아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은 사람을 상당히 살릴 수 있었거든요. 예. 기동대 출동이라든가. 자, 지금 기동대와 경비단 출동 부분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노컷뉴스 보도 보니까요. 바로 5분 거리에 202 경비단 200명이 한남동 관저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무런 지시도 못 받았다. 자, 급한 경우에는 경비단이 출동하고 기동대와 임무교대도 하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경력이 이제 있으니까. 안 됐다. 자, 박 의원님, 어느 부분이 제대로 이게 안 되고 막혔던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력 운영이 저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용산경찰서가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는 뭐 예정할 수 없었던 일이고 종로경찰서가 사실은 특수임무를 띄고 있는 네네. 그런 경찰서였는데 이게 이제 종로경찰서 역할을 용산서가 대신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당일 같은 경우에는 보수 진보 쪽에 집회도 있었고 과부하가 걸려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근처에 있는 경비단이나 기동대를 빨리 어쨌든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판단을 누군가 해줬어야 돼요. 용산서장이든 서울청 경비국장이든 서울청장이든 네. 근데 누구도 그런 판단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초동의 대통령 그 사저 인근에도 4개 기동대가 어쨌든 그 인근을 경호하고 있었어요. 물론 대통령 사저 경호는 중요하기 때문에 왜 거기 인력 투입 안 하고 거기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기동대에서 알아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해서 경력을 움직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행안부 장관은 그날 집회 시위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력 움직일 여력이 없었다. 근데 오늘 서울청장이 그 얘기를 부인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입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상황 판단을 안 했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아니했기 때문이다. 발생한 일이고요. 그 한남동 관저도 당연히 아직 대통령이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관저 인근을 경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200명이나 되는 인력이 있었는데 끝끝내 그 200명 인력은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이 안 됐고 결국 기동대가 최초 투입된 시간은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1시간 반 뒤에 기동대가 최초 투입이 됐어요. 근데 그 역대 할로윈 그 행사에는 기동대가 그 연례적으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숫자는 뭐 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 이게 이제 루틴이었던 거예요. 워낙 많은 인파가 있기 때문에 기동대가 나가서 질서 유지를 하고 이제 안전 관리를 해왔던 건데 유독 이번 그 할로윈 행사 때 이게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게 예상이 되고 또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그런 정보 보고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보 보고도 결국에는 삭제했고 그러게요.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도 묵살됐고 심지어 사고 직전에 한 2시간 전에도 이태원 파출소에서 긴급하게 기동대 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위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게 이제 묵살되면서 결국 이런 참사로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는 저는 구조적인 원인도 있고 그리고 결국엔 당시의 판단, 현장 대응 이런 거를 소홀히 했거나 무책임하게 했던 그런 책임도 있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뭔가 아니했던 점이 특히 지휘부의 문제로 집중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또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이성만 의원. 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해 봐서는 매일 한 700명 정도의 이 경비 인력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 상시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비 인력이 엄청나게 분산이 됐던 거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걸 빨리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자기들이 볼 땐 중요한 대통령 사저도 등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윤 대통령 경호에 700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데 경호 인력이 분산된 탓도 있다라는 이제 해석인 것 같아요. 자, 김준일 대표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파성을 좀 빼고 네네.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또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정파적인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집회,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거는 맞아요. 네. 과부하가 걸린 건 맞는데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뒷전으로 밀린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통령이 책임질 것이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이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에게 보고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위를 챙기기에 바빴어요. 예를 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8시 20분에 그래서 8시 20분에서 9시 사이에 그 이태원 일대로 돌아본 다음에 권영세 장관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여기 사람이 많은데 걱정된다. 내가 조치하겠다. 예. 그리고 아무 조치를 안 해요. 그리고 참사가 터진 다음에 11시 20분인가 권영세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사고 났다. 왜냐하면 권영세 장관이 지역구 의원이죠. 지역구 의원이고 정책박희영 구청장이 예전에 총선 당시에 정책 특보를 했어요. 권영세 장관은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생명줄은 권영세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집회와 시위 관리가 중요하기도 했지만은 헬로윈이 이 정도였으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용산에 지켜야 된다라는 경찰의 기조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다 보여요. 7시 반에서 8시에 경찰 경비대가 있었거든요. 가까운데. 그래서 빼달라고 용산서에서 이미 상황실에서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여기 지켜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모르겠으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이렇게 시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통령만 쳐다보게 만들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는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정파적인 부분은 좀 빼고 보자. 이게 이런 또 이제 얘기도 정권의 하셨어요.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부 모든 부처 특히 이제 경찰 같은 이런 조직은 그 정권의 공기를 살피죠. 분위기죠. 분위기. 위쪽의 공기가 어떤가.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역할을 튜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드러난 게 참사 이틀 만에 경찰이 한 일이 정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실에 제공한 거예요. 네. 이게 정권 퇴진 시위로 번질 것인가 안 번질 것인가. 사실 그거는 참사의 수습과도 아무 관련이 없고 유가족 지원과도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접 연루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게 정권의 안위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공기를 이렇게 읽고 있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서의 부하나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일종의 이제 구조적 문제죠. 구조적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하고 경찰이 다른 건 뭐냐면 경력 숫자도 같고 그 일대의 경력 숫자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는 용산서를 중심으로 이게 이 경비하고 경계해야 될 곳이 많아진 거예요. 서초동 사저도 그렇고 한남동 관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용산서는 매일매일 저는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겠지만 구조적인 어떤 이 과부하를 발생시켜서 구조적인 배경이 됐던 것만은 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때문에 정권이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고 또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관련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뭐 숨기거나 감춤 없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책임질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우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한데 오늘에서야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뭐 사실상의 공식 사과 이렇게 언론들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사과성 발언이 처음 나왔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이상민 장관 한덕수 총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이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 어떤 조치도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 책임론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요. 요거 하나 이 김준일 대표에게 좀 팩트 체크를 요청드릴게요. 네. 뭐 황운하 의원 등 이 민주당 의원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또 한동훈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의식해서 마약 수사에 집중하다 보니 대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한 장관이 오늘 아침 국회에 출석하면서 이 비극으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워선 안 된다. 이런 또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 민주당 일각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네. 그럼 마약과의 전쟁에 많은 수사 인력이 동원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위해서 한 70여 명, 60몇 명이 동원이 됐잖아요. 당연히. 저는 동원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경력이 동원이 돼서 치안을 했어야죠. 통제를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약과의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원인을 묻는 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오바고요. 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딱 깃발 꽂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이 아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는 좀 야당에서는 특히 너무 이제 좀 무리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다.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좀 오바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아까 이제 박 의원님 언급해 주셨지만 또 지난 주말 사흘 연속 참사 애도 법회, 기독교 예배, 천주교 미사 하루씩 참석해서 애도하고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자, 오늘 한 이야기를 육성으로 듣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듣고 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까 박 의원님은 이제 사과성 이제 발언이 오늘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유족에 대한 사과는 뭐 일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국민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대표님은 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대국민 사과나 공식적인 담화가 또 나올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대통령 사과했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이 한국 조선을 이제 침략을 해서 병합을 하고 침탈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일본의 총리들이 해방 이후에 사과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한 총리도 있죠. 했죠. 네네. 했습니다. 명백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이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성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게 이렇게 그런 형식과 그런 방식과 내용이 담기면은 이러면 뭐 일본이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후 총리가 하는 거예요. 번복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4일, 5일, 6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거 뭐 예배, 뭐 집회, 법회 가가지고 다 사과를 하고요. 애도도 하고 또 오늘도 했어요. 근데 왜 부족하다고 느끼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런 방식이면요, 일반적으로는 대국민 담화, 대국민 사과를 하고요. 딱 카메라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잘못하고 책임자 규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쫙 나와야 되는 메시지로. 거예요. 그게 이제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 사흘 만에 10월 21일 날 붕괴하고 24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울시장은 바로 경질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게 없으니까 뭔가 찔끔찔끔 이게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전원으로 들려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오늘 미사에 가가지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라고 전달을 해줍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부터 죽어도 사과 안 하려고 하고 개사과 논란까지 있고 이게 다 같이 이거 엮이면서 지금 안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법률가라서 그렇다. 사과라는 게 이제 법적 책임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과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지막 말씀이 선수사 후 책임을 묻겠다예요. 근데 이제 정치에서는 그런 법적 책임, 민영사상의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에요. 네네. 그걸 보면서 책임 윤리를 국민들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국정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 사과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정치에서의 책임 윤리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러니까 통렬한 사과를 국민들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쯤 되면 156명에 이르는 우리 젊은 시민들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걷다가 죽었습니다. 그건 잘잘못을 따져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될 문제예요. 책임은 그 뒤에 가려야 될 문제고. 그런데다가 이 정부의 행안부 장관이라는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책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총리는 그걸 비호하고 외신들 앞에 농담하고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가 국민 생명 안전을 중시 여기는 정부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통렬히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라는 거는 다 따져보고 수사해보고 법률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 책임 묻겠다. 이건 꼬리 자르기예요. 그게 아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차원에서 관련 책임자들을 경질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다라고 국민들은 인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얘기하시니까 수사가 끝나면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누군가 이제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그럼 재판의 결과 또 유무죄를 봐야 되잖아요. 그 긴 과정을 봐야 답이 나오는 것이냐 뭔가 또 이제 대통령 어떤 국가적 리더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진상규명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 자, 그렇다면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 문책, 경질, 민주당은 이미 저희 직책 명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준일 대표님은 어느 선이 적절한 겁니까? 대통령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총리부터 행안부 장관, 뭐 기타 등등이 본인이 사표를 그러니까 사표를 내야 돼요.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표를 던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별해서 반려를 하든 아니면은 이 사안을 수습할 때까지만 직책에 있게 하든 이거를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사표를 안 던지고요. 아무도 다 버틸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의 위기는 이 사람들이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뭐 행안부 장관, 뭐 한덕수 총리, 뭐 이 경찰청장이나 뭐 이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적인 원인이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다시 어떤 국정 장악력이라든지 이렇게 반등할 수가 있어요. 그 초등학생도 아는 그 말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나오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왜 책임을 안 집니까? 예? 책임을 왜 안 지느냐? 일갈하셨습니다. 자, 박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늘 2시에 이제 행안위 현안 질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우선 수사 지켜보자. 그 이후에 미진하면 국정조사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혼란을 초래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게 단독으로도 가능은 해요. 밀어붙이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정조사 건은. 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혼선이 생기고 일단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정조사,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 별로 논리적 타당성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와 국정조사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수사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즉 처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처벌을 위해서 하는 대상들은 공무원들, 임명직 공무원들이 주 대상일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또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고 책임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국정조사 권한을 가진 국회가 폭넓게 조사하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수사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이걸 한다 그래서 수사에 방해될 일이 없고 이전에도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했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이 없는 핑계를 저는 대고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국민 156명이 저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이없게 생명을 잃었는데 국회가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권을 왜 갖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이거 저는 거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부할수록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마저도 무시하는 외면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평가밖에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예. 예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기타 등등 참사 났을 때 다 국정조사랑 수사랑 다 같이 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고 수사 끝나고 하자면은 최소 반년이거든요. 항소하고 그러면 1년이에요. 그럼 네네. 내년 할로윈에 국정조사합니까? 그러면 다시 이걸 시스템을 막자고 하면은 이런 거를 빨리 해야죠. 병행해도 문제 없다. 두 분의 이제 입장이셨습니다. 자, 일석이조 월요일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문평론가님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독일 총리가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먼저 들어보죠. 네, 지난 4일과 5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폭스바겐, 지멘스, 아디다스 등 많은 재계 유력 인사들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경제인들과 갔군요. 그렇습니다. 이 숄츠 총리의 이번 중국행은 지난해 말 자신의 취임 이후 처음이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럽 국가 정상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핵사용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숄츠 총리의 이 방중을 놓고 사실 그 전부터 워낙 반대 목소리도 많고 논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방중 하루 전에 중국과의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의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상대이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유럽연합은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라든지 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숄츠 총리의 이 방중에 화답하듯 중국은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여객기 1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의 백신 접종을 자국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야, 선물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둑한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거예요. 시진핑의 3연임 대관식 지난번에 전해드렸고 황제에 등극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아련하러 인사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달려간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이 큰 시장이고 통 큰 구매 선물 알겠어요. 근데 유럽 연합 국가들이 독일도 나토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나토가 지금 중국 견제 전략적 개념에 집어넣고 유럽 국가들이 전체 중국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인데 이거 독일 총리가 돌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그럼 유럽 내에서 비판이 거세겠네요.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3년임이지 그냥 독재 수순을 밟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서방 국가의 정상이 직접 방문을 해서 회담을 하는 것이 자칫 이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축하하라고 한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걸 사실은 제일 많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고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무엇보다 주요 7개국 G7과 서방 국가들이 유지해온 대중연대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4일날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건설적 협력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면서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유럽이 중국과 건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맞지만 지금 독일이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EU 전체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자국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정부를 지금 구성 중이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총리 방중에 대해서 우리 연립정부의 공통 입장이 아니다.
독일의 대중 정책은 총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랴부랴 또 숄츠 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관련 인권 문제 및 공정무역 관행을 지키기 위한 공동 약속을 확인하면서 중국 견제에 나섰고요. 숄츠 총리의 방중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우려했던 대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독일 총리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의 외교는 지정학적 대결을 강조하는 미국의 외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줬고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느 나라든 뭐 이러한 큰 시장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균형 외교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금 블록이 형성돼서 미국을 주축으로 유럽연합, 나토가 똘똘 뭉치고 있는 와중에 슐츠 총리가 어찌 보면 이제 연립정부의 동의도 없이 단독 행동을 했다.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실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에너지 나라가 문제. 네. 독일이거든요. 네네. 예. 러시아와의 관계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올겨울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뭐 나토는 조금 독일의 일탈 행동으로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되는지 지켜보죠. 자, 일단은 뭐 중국과 미국의 견제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위터 관련 소식이 터져 나왔는데 네. 트위터가 어쨌든 큰 회사고 좀 이게 리딩 컴퍼니잖아요. 네. 디지털 이 기술에 3,700명의 직원을 해고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CEO로 취임하자마자요. 인수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했다가 계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법적 분쟁까지 앞뒀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27일 또 무슨 변덕을 부렸는지 예정대로 약 62조 원 규모로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합니다. 네, 인수했어요. 예. 그러면서 곧바로 본인을 치프 트위터 민원 한 라인 운영자 등으로 직함을 바꾸면서 1인 이사로서 단독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기존 경영진과 이사진 전원을 퇴출시켰고요. 임원을 다 이제 퇴출시켰고. 그리고 그다음 3일과 4일 하룻밤 새에 전체 7,500여 명의 직원 중에서 3,700명 가량을 해고한 겁니다. 절반을. 근데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다가 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출산 휴가 중에 육아휴직 중에 모두 해고를 당했다는 건데 특히 해고 통지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고요. 회사 이제 우리가 흔히 인트라넷 접속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이제 내부 사내 그 게시판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이 해고가 돼서 시스템이 끊긴 거였고요. 그러면 해고 통보에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유를 다 못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약 30여 명 정도의 트위터 코리아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메일로 지금 대다수 해고 통지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머스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였느냐. 하루 약 56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퇴사한 모든 직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보다 50%가 많은 3개월의 퇴직금을 줬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고 이전에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에게 24시간 근무 체제 유지해라. 휴무일 없애라. 그리고 원격 근무, 재택근무 다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워낙 그 해고가 정신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뭐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자르지 않고 이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고 통보를 날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필수 인력들마저도 다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또 전화를 해서 다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니까 인구의 50%가 사라지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량 해고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 해고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거 14일 전 통고해야 되고 맞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한다고요? 네, 지난 5일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트위터 경영의 핵심은 인권 보장이다 이러면서 인권 중심의 경영을 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우려도 같이 전달을 했어요. 전 세계 표현의 자유 보호,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규제,
차별, 적대감, 폭력 등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차단, 투명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각국의 언어 문화 전문가 기용 등 6가지 원칙 지켜달라 이렇게 네.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는 원래 머스크가 인수한 걸 굉장히 환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대신 사과를 했어요. 내가 회사를 너무 급속하게 성장시키는 바람에 인수가 됐고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든 상황을 맞았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고요. 지금 이번 대량 해고 사태 속에서 인권 관련 부서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윤리 관련 담당자 상당수가 해고되면서 트위터 내의 인권 침해와 혐오 발언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GM, 제너럴 모터스와 폭스바겐 또 식품업체들 그리고 제너럴 밀스 등 대기업들이 지금 다 트위터 광고를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실 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부터 각계각층에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더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완료한 뒤에 자신의 계정에 새해는 풀려났다.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올렸는데 왜 트위터의 상징이 새잖아요. 종달새잖아요. 네, 파란색. 뉴욕타임즈는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를 자처한 머스크에 인수되면서 트위터가 불확실한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유럽에서는 새가 우리의 규칙에 따라 난다면서 불법 콘텐츠에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플랫폼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규칙과 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일침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어요. 네. 머스크가 세계 전체에 거짓말을 내보내고 뿜어내는 수단을 사들였다. 이제 미국에는 편집자가 없다. 네. 그리고 많은 팔로워를 가진 미국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이 지금 머스크로 인해서 트위터의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가 넘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잇따라 트위터 사용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사실 트위터가 과거의 미투 운동과 아랍의 봄 등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의도적인 가짜 뉴스 전파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앞으로의 SNS 중에 대표격 중에 하나인데 트위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복구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라고 하던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번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들어봐야 될 것 같군요. 자, 국제본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